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보청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교수님, 보청기, 그러니까 제가 발음도 잘 못하겠는데, 보청기, 청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보청기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의 청력에 맞춰서 잔존 청력을 보존시켜주고 난청의 진행 속도를 예방해줍니다. 방금 잔존 청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잔존 청력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상 청력에서 벗어나서 네. 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건데요. 남아있는 청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남아있는 청력. 아, 이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네요. 그러면 보청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를 모아주고 이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큰 구조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일반 확성기처럼 증폭만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검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증폭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이 쓰던 보청기를 쓰게 될 경우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 들수록 이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지듯이 청각기관도 노화성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30대 이후부터 조금씩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3명 중 1명이 노화성 난청을 경험하면서 또한 75세 이상에서는 약 50% 정도가 노화성 난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청력 저하 위험이 노인에 비해서는? 네, 난청이 꼭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과도한 소음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령대의 난청 환자 중에서 소음성 난청이 약 30%로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노화성 난청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네네. 최근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이어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희 조사에 의하면은 중고등학생의 17%가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소음성 난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의 10명 중 1명이 소음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지하철의 그 배경 소음은 80에서 90데시벨 정도에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때 이어폰을 쓰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90데시벨 이상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 소음성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이 생기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한 노화성 난청에 더해지면 그만큼 청력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거의 드물기는 하지만 군대 입대 후에 총기 사격 훈련할 때 보고 기마개를 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총기 소음으로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판단으로 기마개를 빼면 안 됩니다. 한 번 생긴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청기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노화나 소음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청력이 떨어졌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보청기는 고려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성인의 경우에는 40데시벨 이상의 중등도 난청이 갖고 계신 환자분은 보청기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0데시벨이 사회생활에 명확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5dB에서 40dB 사이에 권장한다고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보청기가 필요해서 권하기는 하나 환자분이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장기에 있는 유소아의 경우에는 경도 난청의 경우에도 항상 보청기 착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막부터 이 달팽이관까지 청력으로 전달되는 과정,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고막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고막 안쪽으로도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를 통해서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요. 그 소리가 청신경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돼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대뇌 청각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보통 뭐 비유하자면 시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안경을 쓰듯이 이렇게 안경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보청기는 여전히 좀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부담도 느껴지고요. 네,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불과 몇 년만 해도 보청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좀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력에 따라서 직접 보청기 소리도 들어보고 착용까지 해보시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오픈형 형태의 보청기도 있고 초소형 고막형 형태의 보청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청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많이 꺼리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청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건가요? 네, 안경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안 쓰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 눈도 빨리 나빠지는 것처럼 청력 역시 보청기를 안 끼고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난청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나빠지셨을 때 보청기를 끼시게 되면 그만큼 더 힘들고 더 긴 적응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보청기를 끼시는 것이 난청 재활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일단 보청기도 착용해야 될 거면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쓰는 게 오히려 진행 속도를 늦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라는 게 주파수별로 이 떨어져 있는 청각을 이제 회복시켜 주면서 서로 다른 높낮이의 소리도 잘 들리게 하는 기구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춤형 뭐 자신의 상태에 따른 보청기가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음이 된 부스 안에서 수능 청력 검사를 해서 각자의 청력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해야 됩니다. 각 개개인마다 청력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춰지고 전문성 있는 보청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끔 중고 보청기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새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 필요함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소리의 크기, 데시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를 단위로 나타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0데시벨이라는 것은 우리 20대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성인들이 50%로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의 크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풍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는 약 20데시벨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데시벨.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의 크기는 약 6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예. 전기 청소기의 소리는 약 80데시벨에 해당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 안의 소음은 80에서 90데시벨, 그리고 총소리는 130데시벨에 해당됩니다. 수능 청력 검사에서 25데시벨보다 적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25데시벨 이상은 난청 환자로 분리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가능기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소리 크기, 데시벨로 볼 때 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5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으면 가는기 증상을 느끼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수 영역이 주로 떨어지는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고주파수 영역이 25데시벨을 넘게 되면 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자음과 모음 중에 자음들을 특별히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뭐라고 되묻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5데시벨 이상이면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25데시벨을 정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청기는 당연히 정상보다 떨어지면 조기부터 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각 주파수마다 난청 정도도 고려를 해가면서 보청기를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청력 검사를 먼저 받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데 40데시벨 이상 청력 소실인 경우가 많은가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40데시벨 이상의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8.5%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25데시벨 이상의 난청은 40%에 달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난청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2011년도에는 600만 명이던 난청 인구가 2015년에는 700만 명, 그리고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제 고령화 사회를 실감하게 된 또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 들리는 소리로 예를 좀 들면요, 어떤 소리들이 안 들릴 때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작고 섬세한 소리들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든지 손바닥 쓰는 소리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고 쭉 발음 구별까지 어렵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인지 다과인지 발음 인지가 힘들게 됩니다. 네. 보통 정상인 분들이 이어폰을 끼면 약간 먹먹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때의 성취감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보청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인공와우 이식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70데시벨에서 90데시벨 사이의 심도 난청은 보청기를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9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은 보청기는 효과가 없고요. 바로 인공와우 이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노인성 난청도 이제 사람마다 뭐 노화의 속도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또 예를 들면 잦은 수영장 이용으로 인해서 만성 중이염의 악화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 요인도 난청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난청의 원인 요인 중에 약 50%는 유전성이라고 하고요. 20에서 25%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25%는 원인 불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유전적 원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둘 이상의 다양한 유전자가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정확한 난청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인성 난청의 진단 기준이랄까요?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대개는 나이 기준을 65세 기준으로 하고요. 청력의 역치가 26데시벨 이상이고, 그리고 중이염 등에 의해서 생기는 난청이 아니고 신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의 청력 차이가 20데시벨 미만으로 대칭성을 가져야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난청은 양쪽 귀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화성 난청은 항상 대칭적인 것이고요. 네. 다른 종류의 난청은 반드시 양쪽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정상인데 다른 한쪽은 안 들리는 편측성 난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군 복무 시에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고 사격을 하신 분들한테 생길 수 있는 편측성 난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40대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차츰차츰 언제부터인가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던가 주변이 시끄러울 때 특히 잘 못 알아듣는 경우, 네. 혹은 텔레비전 음량을 키운다든지 혹은 전화통화의 통화음을 크게 해놓는 경우에는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난청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수님,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일단 잘 알아듣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화통화에서의 어려움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청인들의 경우에 건청,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네. 전화통화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자가진단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여성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힘들어하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어린이나 여성들의 말은 주로 높은 음, 즉 고주파수에 해당됩니다. 인체 구조상 사람의 귀는 고주파수부터 나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음성보다 어린이와 여성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청력 검사를 받는다면 실제적인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이제 건강검진 시에 받는 검사는 사실 스크리닝 검사로서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양쪽 귀 모두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수까지 각 주파수별로 데시벨을 측정해서 주파수별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병원을 찾는 분들은 이제 보청기를 해야 할 정도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나요? 네, 배우자분들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개목게 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어느 정도 환자분들도 예상을 하고 오십니다. 대체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보청기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유진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난청 진단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이 처방되는 경우에 사람마다 양쪽 청력이 다를 텐데요. 그러면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양쪽 모두 착용해야 되나요? 네, 양측에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측의 보청기 착용이 원칙입니다. 한쪽으로 듣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듣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나빠지신 경우에는 당연히 한쪽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완전히 안 들리는 농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정상이거나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 보청기 중에서 크로스라는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로스 보청기의 경우에는 안 들리는 귀 쪽에 송신기를 착용시키고 그쪽에서 오는 소리를 무선으로 들리는 반대편 귀로 넘겨서 정상귀 쪽에 듣게 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고개를 돌려서 들어야 하는 불편감을 덜 수 있는 무선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보청기가 이제 하나의 보청기 종류 형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크로스 보청기 이게 뭐 엇갈리다 할 때 그런 크로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크로스 보청기. 예, 그러면 보청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귀가 안 들려서 의사소통이 힘들게 되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란셋이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네. 우리 몸의 모든 질병 증상 중에서 완전 청력 상실이 네 번째로 중요하게 삶의 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통, 허리 아픈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이었고요. 우울증이 두 번째, 빈혈이 세 번째, 완전 청력 소실이 네 번째에 해당되었습니다. 완전 시력 상실은 10번째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청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난청이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치매 발생률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청각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병의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보청기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는 맞춤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보통 귀 속에 들어가는 귀속용 보청기는 그 개인의 귓본을 채취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귀에 살짝 걸리는 오픈형 보청기는 길이만 재면 바로 완료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입으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청력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랄까요?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면 귀가 많이 나쁘신 분들이 귀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은 보청기가 좀 작기 때문에 청력에 대비해서 필요한 힘을 내지 못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나 마나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 피팅, 즉 조절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음 상담하실 때 자신의 귀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청기 피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절 부분, 이 부분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보청기 피팅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그 주파수별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청력의 정도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보청기에다가 이득을 얼마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피팅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보청기, 뭐 선형, 압축형, 디지털형 이름도 많던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보청기가 있지만 선형 보청기는 그냥 일반 확성기를 축소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검사 없이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난청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거의 이제 디지털 보청기, 그러니까 각 주파수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난청에 맞는 어떤 공식이 들어가 있는 보청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다 거의 디지털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할 때 어떤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장단점이 그래도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선택의 고민을 먼저 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진료를 통해서 난청의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청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보청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원인에 맞는 치료 방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난청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하는 대상인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한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이민 간 지 오래된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네. 그때까지 평생 양쪽 보청기만을 착용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료 후에 난청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 머무르는 3달 동안에 양쪽 귀에 순차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정상 청력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을 의사소통 문제로 상당히 지장을 겪어오신 분이었다 하였는데 수술 후에는 보청기를 빼시게 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보청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청기의 종류는 탑재된 기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으로 확진되면 믿을 만한 병원이나 기관에서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보청기를 상담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빗속형은 주파수를 골고루 증폭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귀에 폐쇄감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에 살짝 거는 오픈형 타입은 귀 폐쇄감이 없는 반면에 저주파수 쪽에 증폭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했던 보청기가 그게 바로 본인이 쓰셔야 될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안경을 맞춰서 처음 쓸 때도 뭐 갑자기 좀 쓰면 잘 보이긴 하지만 어지럽거나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보청기에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또 소리가 잘 들리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력에 필요한 그런 소리를 모두 제공해 드리면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크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키워가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하고요. 처음 착용했을 때는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매일매일 1시간씩 늘려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8시간 정도 이상씩 착용해 보시는 것을 계속 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청기는 그러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적응하는 어떤 단계, 기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보청기에서 이제 적응한다. 그러면 증폭된 소리에서 우리 뇌신경이 이렇게 지금 방금 적응하는 이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극받지 못해서 폐화되었던 청신경들을 소리 자극을 통해서 운동시켜줌으로써 난청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나이 들어서 귀가 많이 나빠졌을 때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적응 시간도 더 걸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0대에 노화성 난청이 발견됐을 때 나는 아직 젊어.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보다는 그때 발견됐을 때 적응을 해두시고 훈련을 해두시면 70대, 80대를 대비하실 수 있는 것이죠. 보청기는 좀 안경하고 자꾸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청기는 쓰면서도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해봤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보청기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착용 시에 보청기를 잘못 끼셨거나 아니면 보청기 상담하는 곳에서 조절을 잘 안 돼 있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따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보청기 적응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시긴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제일 중요한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치매 예방이라는 중요한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보청기 착용 초기에 그만큼 노력을 하시면 점진적인 적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문성 있는 곳에서 케어 받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시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앞서서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청기를 이제 적응할 때 일상에서 좀 어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착용하시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조용한 곳에서 착용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너무 시끄러운 곳은 피하고 2주째 되는 날에는 보청기를 끼고 검사하고 재조절을 하시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달, 3달, 6달, 1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청기, 일단 보청기도 사람이 만든 물건이니까 수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구적인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보통의 보청기 수명은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청기 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7, 8년도 넘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청력이 회복되는 건 아닐 텐데 보청기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보청기가 많이 노후화되면서 배터리가 이제 빨리 닳아버리거나 잦은 수리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오래된 경우에 보청기가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명이 됐구나 싶을 땐 새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보청기도 수명이 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우리가 했고, 교체 시기를 그렇게 해서 지난 상태에서 계속 착용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요. 만약 교체 시기를 넘어서도 쓰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뭐 떨어지나요? 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교체 시기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교체 시기가 지나도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사용 시기 동안에 더 좋은 기술의 보청기가 나오고 보다 더 청취감을 향상시켜주는 최신 보청기가 출시되기 때문에 교체를 권장할 뿐이지 이상 없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그러니까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만약 이제 더 어떤 첨단 기술이나 더 인체에 또 청각에 더 좋은 어떤 그런 보청기가 개발이 돼서 그런 걸로 또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체 시기에 이 보청기 타입을 달리하게 되면 또 그만큼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한 건지 궁금해요. 네. 이건 역시 개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형태를 변경해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유형이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는 다 디지털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궁금증 또 저희가 교수님 취재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고요. 같이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난청이 온 것 같아요. 덜 들릴 때가 있는데 아직 이 나이에 보청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보청기를 했다 안 했다 하게 되면 또 더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 그런지 그것도 더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요. 보청기 대신에
인공 와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어요. 직업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늘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 집에 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명상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잠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전문 병원을 가서 청력 검사도 하고, 또 내 귀에 맞는 보청기가 있다면 그거를 좀 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젊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귀가 살짝 안 들려도, 이 정도 가지고는 보청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보청기를 해서 또 불편하면 안 끼는 경우가 있어서 꼈다 안 꼈다 이랬을 경우에 좀 그 청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좀 늦게 이 보청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60대 분들이 젊으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나중에 하시게 되면 네. 그만큼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보청기를 다루는 그러한 그 기술이라 그럴까요? 개인의 그것이 습득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으면 청신경이 그만큼 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청기를 했다 안 했다 하면은 네. 그만큼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청력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60대 분의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대, 80대를 준비하시는 의미에서 조기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네. 불편감은 뭐 이물질이 있거나 간지럽거나 통증 등의 그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보청기를 피팅해준 담당자를 다시 만나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보청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학적인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보청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공와우 수술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더라고요.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인공와우 수술은 어떠냐, 보청기 대신에, 이렇게도 질문하셨는데요. 네, 인공와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70에서 90데시벨 사이의 난청은 보청기로서 재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도한 후에 그것만 갖고는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9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은 보청기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바로 인공와우 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고 네. 방치된 귀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청기를 꾸준히 착용해서 네. 청각신경을 자극을 해왔어야 인공와우 수술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된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셨으면, 이제 보청기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한 어느 정도를 했을 때에 마지막 단계가 돼서 인공와우 수술까지 가게 되나요? 보청기를 해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한 50%보다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 대화의 내용 중에서 네. 50%보다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의 그러한 인공와우 대상이 되고요. 네. 보험 기준도 그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 얘기셨는데, 항상 아이들과 함께했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청도 있고 이명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치료를 받아서 보청기가 필요하면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보청기 필요할까요? 네, 아직은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고요. 네.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는 그 소리의 크기는 85데시벨 8시간 이상입니다. 아까 지하철 소음이 80에서 90데시벨 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의 소음을 여러 시간 이상 했을 때 보편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의 소음 상황이 그 정도일지는 단정지을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귓속을 검진하고 네. 다른 병이 없는지 네. 중이염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없다면 청력 검사를 통해서 소음성 난청인지 혹은 노화성 난청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 필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리포터 전소연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청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수님, 이 보청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착용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네, 노출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의학적인 진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왜 보청기가 나에게 필요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노출이 중요한 것인지 의학적인 치료가 중요한 것인지 듣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네. 남의 눈보다 우리 본인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는 웨이도 깊숙이 들어가는 초소형 고막형도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오픈형 보청기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머리카락으로 가려지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한창 보청기 착용 적응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고 싫다고 생각하면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처음부터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내 귀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로 생각됩니다. 네. 끝에 교수님 마지막 문장에 저희가 소리가 안 들어와서요. 그 긍정적으로 그 한번 말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따라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내 귀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청기 교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용하시면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거나 이제 잦은 수리로 인해서 수리비 부담 등이 발생되면은 구입처에서 교체를 추천을 할 테니까 그때 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윤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